그때는 우리 교육생이었거든. 좀 제가 좀 뜨긴 떠도 교육생. 백일섭. 한때 그는 국민 아버지라 불렸습니다. 1960년대 텔레비전이 흑백 화면이던 시절부터 그는 모든 가정의 거실에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데뷔와 동시에 주연을 맡았고 무명을 거치지 않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찬란한 한 시대를 온전히 살아낸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입에 올릴 때마다 그의 눈빛이 늘 슬픔으로 물드는지. 화면 속의 백일섭은 언제나 단정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꺼진 뒤 그의 삶은 길고도 고단한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팔순을 앞둔 나이에 그는 홀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왜 40년을 함께한 아내와 결국 이혼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의 장례식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왜 그는 친딸과 무려 10년 동안이나 떨어져 지냈는지,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았는지, 그 시간 동안 전화 한 통도 안부 한마디도 없이 그는 어떤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을까요? 그는 정말 딸에게 등을 돌린 것일까요? 아니면 다가가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는 어느 날 이렇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4명의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같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문장에는 그가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과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는 성격이었던 그는 가장 가까웠던 친구에게 속아 수십억 원을 잃었습니다. 누구라도 분노했을 상황에서 그는 끝내 추궁하지 않기로 했고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의 인생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왜 그는 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손해보는 쪽을 선택했을까요? 그러한 선택들이 세월 속에 쌓이며 그의 노년을 어디로 데려왔을까요? 전성기 시절 그가 벌어들였던 막대한 재산은 과연 얼마였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의 곁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그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후회와 아쉬움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화려한 영광도 뜨거운 박수도 잠시 내려놓고 상처 속에서 자라난 한 아이와 평생을 인내와 신뢰로 살아온 한 남자의 길을 조용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배우의 필모그래피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견뎌낸 한 인간의 삶,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는 과연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백일섭은 1944년 전라남도 여수에서 태어났다. 바닷바람이 거칠고 삶의 결이 단단하던 그 시절의 여수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사람 냄새가 짙은 동네였다. 그의 아버지 백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무역업에 종사하던 사람이었다. 한 집안의 가장이었지만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집을 비우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 일본으로 한 번 떠나면 2달, 길게는 3달씩 소식이 끊겼고 집 안에서는 늘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어린 백일섭에게 아버지는 바쁜 사람이기보다 늘 곁에 없는 사람이었다. 어머니 김마라는 전업주부였다. 성격은 조용했고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집안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말수를 줄이고 참고 또 참았다. 아이 앞에서는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오래 쌓인 피로와 체념이 숨어 있었다. 아버지의 외도는 이미 동네에서도 소문이 날 만큼 반복되고 있었다.
밤늦게 들려오는 낮은 언쟁, 방문 너머로 새어나오던 숨죽인 울음,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려지는 밥상. 백일섭은 그 모든 장면을 또렷이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집 안에 감돌던 불안과 긴장은 어린 몸에 그대로 새겨졌다. 그 균열은 결국 그가 9살이 되던 해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드러났다. 어느 날 밖에서 놀다 집에 돌아온 백일섭은 낯선 풍경을 마주했다. 어머니의 짐이 정리되어 있었고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어머니는 아이를 불러 앉히고 눈을 맞춘 채 짧게 말했다. 일섭아, 엄마 간다. 그 말이 이별이라는 것을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다. 곧 다시 돌아올 거라 믿었던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 응, 잘 가. 그것이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오래도록 그의 기억 속에 남았다.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떠난 뒤 집은 빠르게 낯선 공간으로 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들였다. 첫 번째 새어머니는 냉정했고 아이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밥상에서 숟가락을 드는 타이밍 하나에도 눈치를 봐야 했고 말 한마디 없이 구석에 앉아있는 날이 많았다. 혼이 나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는 금세 배웠다. 하지만 그 새어머니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다시 다른 여자가 들어왔고 그 뒤로 또 한 번 더 바뀌었다. 그의 어린 시절에는 늘 엄마가 있었지만 그 얼굴은 계속 달라졌다. 친어머니 1명과 3명의 새어머니. 그는 4명의 어머니를 경험하며 자라났다. 아버지는 여전히 집을 비웠다. 일본으로 떠난 날이면 집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밤이 되면 백일섭은 방문을 닫고 이불 속에 숨어 있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잠드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혼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법부터 익혔다. 학교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다. 말수가 적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 발짝 뒤에 서 있었다. 대신 그는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어떤 표정일 때 말을 해야 하는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그는 그렇게 눈치 빠른 아이가 되어갔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그는 집이라는 공간에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았다. 여수는 고향이었지만 마음을 붙일 곳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다. 서울에 있던 친어머니였다. 한번 올라와 보지 않겠니? 그 한 문장은 그에게 마지막 남은 기대처럼 들렸다. 그는 책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떠나는 날 그는 집 앞에서 1~2시간이나 울었다. 그 울음은 미련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쏟아져 나온 것이었다. 여수에서 서울까지 석탄 기차를 타고 꼬박 14시간을 달렸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하지만 서울에서 다시 만난 어머니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새아버지는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집 안의 분위기는 또다시 낯설었다. 여수에서는 다른 어머니에게서 상처를 받았고 서울에서는 또 다른 아버지 앞에서 조심해야 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어디에도 완전히 자신의 자리는 없다는 것을. 이렇게 그의 어린 시절은 끝났다. 아직 배우도 스타도 아니었던 시절. 하지만 훗날 그가 사람을 쉽게 믿고 관계를 끊지 못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미 이때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의 인생의 비극은 성공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 조용한 어린 시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연기와의 인연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다.
지인의 권유로 KBS 공 탤런트 시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한번 가보기나 하지 뭐. 그 정도였다. 1965년 KBS 시험장. 긴 복도에 앉아있던 수많은 지원들 사이에서 백일섭은 유난히 눈에 띄지 않았다. 화려한 제스처도 큰 목소리도 없었다. 차례가 되어 대사를 읽을 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감정을 밀어붙이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한 심사위원이 물었다. 왜 그렇게 담담하게 합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사람이 늘 그렇게 감정을 쏟아내지는 않으니까요.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메모를 남겼다. 합격 소식은 뜻밖에도 빨리 왔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보통 신인들은 조연으로 몇 해를 보내며 얼굴을 알리지만 백일섭은 곧바로 주연 자리에 섰다. 제작진은 그에게서 설명하기 어려운 안정감을 느꼈다고 했다. 카메라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시선, 말을 아끼는 태도, 무엇보다도 감정을 끝까지 보여주지 않고 남겨두는 영희. 그는 울지 않아도 슬펐고 화를 내지 않아도 위압적이었다. 대사 사이의 침묵이 인물의 마음을 대신 설명해 주었다. 연기를 한다기보다 그냥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 같다는 말이 스태프들 사이에서 오갔다. 그가 맡은 첫 주연은 말수가 적은 가장의 역할이었다. 가족을 위해 일하고 집 안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 촬영장에서 감독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더 울 필요 없어요. 그냥 눈을 피했다가 다시 봐주세요. 그는 그대로 했다. 그 장면이 방송을 타자 시청자들의 반응이 몰려왔다. 저 사람 우리 아버지랑 똑같다. 괜히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다. 시청률은 빠르게 올랐고 방송국에는 편지가 쌓였다. 그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신인이라는 말이 붙지 않았다. 촬영을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한 스태프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퇴근 바로 못하시겠네요. 인터뷰가 잡혔어요. 그 말이 아직은 낯설었다. 그의 연기가 특별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기술보다 경험에 가까웠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의 기분을 살피며 자라온 그는 상대의 숨결에 민감했다. 상대 배우가 시선을 따면 그는 말을 낮췄고 목소리가 떨리면 잠시 침묵을 택했다. 그런 반응들은 계산이 아니라 몸에 밴 것이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연기할 때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을지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 단순한 질문이 그의 연기를 남들과 갈라놓았다. 인기는 곧 상징이 되었다. 그는 짧은 시간 안에 국민 아버지라는 얼굴로 자리 잡았다. 거리에서 아이들이 그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마음 한쪽이 묘하게 저렸다. 자신이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는 역할을 화면 속에서 너무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방송국에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다. 문공부를 거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식이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간부가 반쯤 농담처럼 말했다. 청와대에 뭐 잘못한 거요 없지. 그는 고개를 저었다. 며칠 뒤 드라마 녹화 도중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사람이었다. 백일섭 씨, 오늘 오후 2시까지 현관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촬영 중인데요. 수화기 너머에서 웃음 섞인 목소리가 돌아왔다.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선택할 수 없었다. 급히 양복으로 갈아입고 방송국 현관으로 나가자 지프 한 대가 서 있었다. 목적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차가 청와대를 향해 달리는 동안 그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왜 불려가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긴장되었다. 청와대에 도착해 안내를 받아 들어간 식당에서 그는 대통령 내외와 마주했다. 텔레비전 속에서만 보던 인물이 손을 내밀자 그는 본능적으로 두 손을 모아 악수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초대의 이유는 단순했다. 당시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이 그가 출연한 드라마를 즐겨보고 있었던 것이다. 가족이 함께 보는 화면 속에서 그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았다. 그래서 불려왔다. 설명은 없었고 질문도 많지 않았다. 유경수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보통 국수를 먹는데 오늘은 특별히 준비했어요. 스테이크 접시 앞에서 그는 천천히 포크를 들었다. 음식의 맛보다도 자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하던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분명히 정상에 서 있었다. 무명은 없었고 상승은 너무 빨랐다. 빛은 눈부셨지만 그만큼 그림자도 짙었다. 그는 여전히 사람을 믿었고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 그 믿음이 훗날 어떤 대가로 돌아올지는 그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최미영이었다. 중앙대학교 가정과를 졸업한 뒤 평범한 삶의 궤도를 걷고 있던 사람이었다. 연예계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고 화려함보다는 안정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격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회사원이었고 평생을 성실함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집에서 가정을 돌보며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자녀들을 키웠다. 말수가 많지 않았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훗날 누군가 그녀를 두고 연예인의 아내라기보다는 연예인을 견뎌낸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그 표현은 꽤 정확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백일섭이 30 중반에 접어들 무렵이었다. 당시 그는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배우였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봤고 술자리에 가면 늘 중심에 서 있었다. 건강한 체격, 거친 인상, 그리고 말수는 적지만 존재감이 강한 남자. 1960에서 70년대를 대표하던 상남자 이미지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피와 달리 그의 일상은 단순했다. 촬영이 끝나면 술자리가 이어졌고 다음 날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현장에 섰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곤 했다. 그때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였어요. 최미영을 처음 만난 자리도 특별할 것은 없었다. 지인의 소개로 이어진 식사 자리였다. 조용한 식당, 낮은 조명, 격식을 차리지 않은 자리. 그는 처음부터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질문을 받으면 짧게 대답했고 불필요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대신 상대를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다. 최미영은 그런 시선이 부담스럽기보다는 이상하게도 솔직하게 느껴졌다고 회상했다. 꾸미지 않고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는 태도. 연예인에게서 흔히 기대하는 화려함은 없었다. 그날 자리에서 백일섭은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다. 대신 물을 천천히 마시며 상대의 말을 들었다. 최미영이 학교 이야기와 가족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다. 그런 집에서 자라셨군요. 그 한마디에는 평가도 감상도 없었다. 다만 이해하려는 태도만 남아있었다. 그 태도가 최미영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 무렵의 백일섭은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수많은 만남을 거쳤고 스스로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총각 때는 여자에 대해서 여한이 없을 정도로 다 만나봤어요. 그래서인지 그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았다. 연락을 자주 하지도 않았고 감정을 앞세우지도 않았다.
대신 약속을 지켰고 말한 것은 지켰다. 늦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다. 채미영은 그 점에서 묘한 신뢰를 느꼈다. 화려하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 연애는 조용히 이어졌다. 데이트라고 해봐야 식사와 산책 정도였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 길게 말하지 않았고 촬영장의 이야기를 늘어놓지도 않았다. 다만 가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집에 가면 말이 없어져요.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채미영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고쳐보겠다는 약속도 달라지겠다는 말도 하지 않는 남자. 있는 그대로를 내보이는 태도는 오히려 솔직하게 느껴졌다. 당시 백일섭의 위치는 확고했다. 광고가 끊이지 않았고 작품 제안도 이어졌다. 우루사 광고를 장기간 맡으며 건강한 남자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시기였다. 주변에서는 그에게 아직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선택지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술자리는 줄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전과 달랐다. 누군가와 더 이상 떠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는 36이었다. 늦은 선택이었다. 채미영의 집안에서는 반대가 컸다. 연예인이라는 직업, 잦은 스캔들, 불안정한 생활. 그러나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반대를 설득하려 들지도 않았다. 다만 한 가지를 분명히 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자 선언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선택했다. 화려한 시작은 아니었다. 다만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도 함께 가겠다는 선택이었다. 그때 백일섭은 이미 유명인이었지만 가정 앞에서는 서툰 남자였다. 그리고 채미영은 그 서툼을 알고도 곁에 서기로 한 사람이었다. 이 만남이 훗날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는 그들 자신도 아직 알지 못하던 시절의 이야기였다. 결혼 생활에서의 백섭은 언제나 조용한 사람이었다.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벗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굳이 풀어놓지 않았고 감정을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아내 채미영은 그런 성격을 알고 결혼했다. 그래서 처음 몇 년 동안은 그 침묵을 성격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대신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침묵은 성격이 아니라 부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특별한 날도 다르지 않았다. 기념일에도 그는 아무 말이 없었고 선물이나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았다. 아내가 서운함을 내비칠 때도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런 걸 잘 못해.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훗날 그가 방송에서 했던 말처럼 나는 아내에게 한 번도 이벤트 같은 걸 해준 적이 없다. 그래도 아내는 나를 원래 그런 사람으로 알고 결혼했기 때문에 탓하지 않았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해와 외로움은 늘 함께 움직이지 않았다. 이들의 결혼은 사랑을 표현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서로를 견디는 관계에 가까웠다. 다투는 날은 많지 않았다. 대신 말하지 않는 날이 늘어갔다. 저녁 식탁에서 오가는 대화는 아이들 이야기로만 채워졌고 부부 사이의 질문은 사라졌다. 그는 그것이 평온이라고 생각했다. 싸우지 않으니 괜찮은 결혼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아내는 점점 혼자 있는 느낌을 견뎌야 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 아이들은 자랐고 그는 여전히 현장을 오갔다. 어느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은 상대를 향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던진 것이었다. 그리고 답은 조용히 정리되었다. 이제는 혼자 살고 싶다. 누군가와의 리듬을 맞추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 그것은 분노도 배신도 아니었다. 다만 오래 쌓인 피로였다. 그는 결정을 혼자 내렸다. 어느 날 집에서 아내에게 말했다. 나 밖에 나가서 살게. 길지 않은 문장이었다.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아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결정이 충분히 상의된 선택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백일섭은 평생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려온 사람이었다. 이번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섰고 그 선택은 곧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법적인 이혼이 아닌 삶의 분리. 함께 살지 않기로 한 결혼의 종료였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의 선택은 딸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딸은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집을 떤 날, 딸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왜 엄마를 혼자 두고 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았다. 딸은 어머니의 편에 섰고 그 선택은 자연스러웠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거리는 빠르게 벌어졌다. 처음에는 연락이 오갔다. 짧은 메시지, 형식적인 안부.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것마저 끊겼다. 그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날이 반복되었다. 지금 전화해도 괜찮을까? 그 한 문장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어느새 10년이 흘렀다. 그는 딸을 만나지 못한 시간이 함께 살았던 시간보다 길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실감했다. 손녀가 생겼다는 소식도 직접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멀어졌느냐고. 그는 짧게 답했다. 그때는 방법을 몰랐어요. 미워서가 아니었다. 증오도 아니었다. 다만 그는 늘 그랬듯 갈등 앞에서 물러나는 선택을 했을 뿐이었다. 침묵으로 시간을 보내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가족에게 침묵은 기다림이 아니라 단절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말이 있었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전 아내의 장례식에 가지 않을 생각이다. 차가운 말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서는 순간 모든 감정이 다시 뒤섞일 것을 알고 있었다. 슬픔, 죄책감, 그리고 다시 시작될 질문들. 무엇보다 그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어릴 때 4명의 어머니를 겪으며 자랐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같은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 그에게 있어 장례식은 작별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었다. 갈등의 재현, 상처의 재확인. 그래서 그는 선택했다. 나타나지 않는 것을, 침묵으로 물러나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믿었다. 백일섭은 평생 말을 아끼며 살아왔다.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고 관계를 붙잡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대신 혼자 견디는 길을 택했다. 그 선택들은 결국 한 방향으로 이어졌다. 아내는 결혼 안에서 외로웠고 딸은 아버지로부터 멀어졌으며 그는 노년에 혼자가 되었다. 한때 국민 아버지라 불렸던 배우의 실제 삶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족 앞에서 가장 서툰 아버지의 이야기로 남았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하지 않았던 선택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백일섭은 늘 사람을 쉽게 믿는 쪽이었다.
현장에서든 술자리에서든 그는 먼저 의심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연기를 하면서도 그는 상대 배우를 믿고 맡겼고 그 태도는 자연스럽게 삶으로 이어졌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대해야지.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늘 그 믿음의 같은 방식으로 답하지 않았다. 그는 한때 여러 번의 사기를 연달아 겪었다. 규모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가 사람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점이었다. 투자 이야기, 사업 제안, 함께하면 괜찮을 거라는 말들. 그는 계약서보다 눈빛을 믿었고 약속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했다. 그 결과 크고 작은 금액이 그의 손을 떠났다. 주변에서는 말렸다. 형님, 그건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그는 웃으며 넘겼다. 설마 나한테까지 그러겠어. 가장 큰 상처 남은 사건은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시작되었다. 우연히 함께 라운딩을 하게 된 한 남자, 최 씨였다. 나이는 비슷했고 사는 곳도 분당으로 같았다. 골프라는 공통의 취미는 빠르게 거리를 좁혔다. 연습장에서 다시 마주치고 술자리를 함께하며 친분은 자연스럽게 쌓였다. 최 씨는 말이 유창했고 배경 이야기를 꺼내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서울대 법대 나왔습니다. 사법고시도 수석으로 붙었고요. 그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경제 관련 일을 했다고 소개했다. 백일섭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예전에 자신이 청와대에 초청받았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시절이면 연배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최 씨는 웃으며 답했다. 제가 남들보다 빨랐습니다. 그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다. 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전문 용어가 술술 나왔고 실제 공무원 이름과 부서까지 언급했다. 백일섭의 의심은 그렇게 조금씩 풀렸다. 최 씨는 자신이 현재 유명 법무법인의 고문 변호사라고 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 인천 검단의 상가, 용인의 아파트. 지금 들어가면 2배는 됩니다. 그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백일섭은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오랜 시간 쌓아온 친분, 골프 연습장에서의 일상적인 만남, 술자리에서 나눈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마음을 누르고 있었다. 그는 결국 돈을 건넸다. 2억 원, 또 2억 원, 그리고 1억 원, 합계 5억 원이었다. 차용증은 없었다. 우리 사이에 그게 무슨 의미야? 그는 그렇게 말했다. 시간이 흘러도 소식은 없었다. 투자에 대한 보고도 수익 이야기도 들리지 않았다.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약속은 미뤄졌다. 결국 최 씨는 연락을 끊었다. 그제야 이상함을 느낀 백일섭은 주변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최 씨는 그가 청와대를 방문했을 당시 겨우 16살에 불과했다. 서울대도 사법고시도 청와대 경력도 모두 거짓이었다. 돈은 투자된 적조차 없었다. 분노가 밀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포승줄에 묶인 최 씨를 마주했을 때 백일섭은 다른 감정을 느꼈다. 초라한 모습, 고개를 들지 못하는 얼굴.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 인생도 쉬웠을까? 결국 그는 고소를 취하했다.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일부를 변제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부동산 시세만 괜찮으면 손해는 아니죠. 그는 그렇게 말했다. 마치 사업 하나 잘못한 것처럼 주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왜 그렇게까지 봐주느냐고, 왜 끝까지 책임을 묻지 않느냐고. 그는 짧게 답했다.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받을 벌은 받을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체념과 연민이 섞여 있었다. 사람을 믿고 그 믿음이 깨져도 다시 원망하지 않는 태도. 그것은 그의 장점이자 동시에 반복되는 비극의 씨앗이었다. 이 사건 이후에도 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사람을 믿었고 여전히 관계를 끊지 못했다. 연기로 쌓은 명성과 노력은 그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다. 실패는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밖에서 찾아왔다.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였다. 믿음은 그를 따뜻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그 상처를 혼자 견디는 쪽을 선택했다. 백일섭은 늘 현장 사람으로 살아왔다. 카메라 앞에서의 긴장, 대기실의 냄새, 촬영이 끝난 뒤의 허기. 그것이 그의 삶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영희 말고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욕심이라기보다 불안에 가까웠다. 배우라는 직업이 언제까지 자신을 지켜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영화사를 차린 것은 그런 마음에서였다. 당시 그는 이미 이름값이 있는 배우였고 주변에는 형님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이 넘쳐났다. 그는 큰 계산을 하지 않았다. 사람을 믿었고 흐름을 믿었다. 영화사를 열고 처음 손을 댄 것은 해외 애니메이션 수입이었다. 일본 대중문화가 아직 공식적으로 자유롭지 않던 시절, 그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들여와 국내에 소개하는 일을 시도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었고 그래서 더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문제는 포장이었다. 수입한 작품은 일본 애니메이션이었지만 서류상으로는 홍콩 작품으로 소개되었다. 다들 이렇게 한다는 말이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깊이 따지지 않았다. 법과 제도보다 관행을 믿는 쪽이 익숙했기 때문이다. 상영 준비가 진행되고 사업은 순조로워 보였다. 그는 오랜만에 연기가 아닌 일로 성취감을 느꼈다. 이것도 재밌네. 그가 술자리에서 웃으며 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았다. 어느 날 문제가 터졌다. 작품의 출처가 일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관련 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설명을 요구받았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결국 그의 영화사는 영화사 등록 취소, 정확히는 영업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허가가 취소되던 날, 그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업은 한순간에 멈췄다. 이미 들어간 돈은 회수할 수 없었고 남은 것은 빚과 책임뿐이었다. 연기로 벌어둔 돈은 그 구멍을 메우는 데 빠르게 사라졌다. 그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지도 않았다. 대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 말은 책임감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체념이었다. 더 큰 문제는 돈보다 자리였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사기를 당한 배우가 아니었다. 업계에서는 그를 두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시선이 생겨났다. 제안은 줄었고 전화는 뜸해졌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드나들던 자리에서 그는 점점 불려가지 않았다. 그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사람의 표정, 말투의 미묘한 변화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촬영장이 줄어들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다. 그러나 집은 이미 예전의 집이 아니었다. 그는 혼자였고 돌아갈 곳도 마땅치 않았다. 오피스텔의 작은 방에서 그는 하루를 보냈다. 아침에는 늦게 일어났고
점심은 대충 때웠다. 술은 여전히 곁에 있었다. 다만 축하의 술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술이 되었다. 하루가 너무 길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연기를 완전히 놓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들어오는 제안을 감사히 받아야 했고 역할의 크기를 따질 수 없었다. 그는 그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위에서 내려오는 건 순식간이더라. 그의 말에는 억울함보다 이미 익숙해진 체념이 묻어 있었다. 영화사 실패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 무대 밖에서도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한 사건이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잃어버린 신뢰와 위치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시대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다.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스스로 미끄러진 결과였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의 속도는 분명히 느려졌다. 빠르게 달리던 시절은 끝났고 그는 뒤를 돌아보는 쪽에 가까워졌다. 사업은 무너졌고 관계는 줄었으며 남은 것은 조용한 시간뿐이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내가 서 있던 자리에서 밀려나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가 혼자 살기 시작한 집은 크지 않았다. 창문 하나, 작은 부엌, 침대 하나가 전부였다. 처음에는 그마저도 자유처럼 느껴졌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었고 시간을 정해 움직일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정막이 귀에 먼저 들어오기 시작했다. 텔레비전을 켜두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공간. 그는 그 침묵을 견디기 위해 습관처럼 리모컨을 찾았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는 자주 아팠고 결국 디스크 협착증으로 수술을 2차례 받았다. 무릎도 성하지 않았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생각보다 힘이 들었고 장을 보러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는 숨이 가팠다. 그는 어느 날 세탁바구니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쌓여있는 옷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걸 언제 다 했지? 처음으로 스스로 빨래를 하던 날이었다. 세탁기 버튼을 누르는 일조차 서툴렀다. 세제를 너무 많이 넣었다가 다시 헹굼을 돌렸고 옷을 널며 허리를 펴지 못해 잠시 주저앉았다. 그때 문득 오래전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말없이 빨래를 널던 뒷모습. 그가 한 번도 오래 바라본 적 없던 장면이었다. 그땐 왜 몰랐을까? 그는 조용히 말했다. 밥도 마찬가지였다. 혼자 먹는 식사는 생각보다 번거로웠다. 국 하나 끓이는 일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반찬은 늘 비슷했다. 어느 날은 국을 끓이다가 손을 대었고 또 어느 날은 밥을 태웠다.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있으면 예전에는 당연하게 차려져 있던 밥상이 떠올랐다. 그때는 묻지 않았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힘들지는 않았는지, 그는 그저 먹고 일어났을 뿐이었다. 청소를 하다 말고 허리를 붙잡고 숨을 고르던 날,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그 사람은 이걸 수십 년 동안 혼자 해왔구나. 그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와 더 아팠다. 이해는 늘 너무 늦게 오는 법이었다. 그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혼자 살아보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더라. 그 말에는 변명도 미화도 없었다. 다만 뒤늦은 인정이 담겨 있었다. 외출은 점점 줄어들었다. 사람을 만나는 자리도 예전 같지 않았다. 친구들의 부고 소식이 하나둘 들려왔고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날이면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자신보다 1살 아래였던 동료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조문을 다녀와
집에서 오래 술을 마셨다. 이제는 내가 남은 쪽이구나.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아이들 생각도 자주 났다. 특히 딸의 얼굴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떠올랐다. 연락하지 않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 이제는 안부를 묻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그는 사진첩을 열어 아이가 어릴 적 찍힌 사진을 바라보았다. 웃고 있는 얼굴. 그 앞에서 그는 오래 머물렀다. 말 대신 시간만 흘렀다. 그는 더 이상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다. 성공도 명예도 이미 지나간 이야기였다. 다만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 아프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 한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금만 더 말했더라면, 조금만 더 물어봤더라면. 그 가정들은 이제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백일섭의 노년은 화려하지 않았다. 혼자 빨래를 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을 다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처음으로 타인의 수고를 이해했고, 가족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그는 이제 안다.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성공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머무는 일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한 배우의 몰락이나 실패에 대한 기록이 아니다. 한 사람이 너무 늦게 배워버린 이해의 기록이다. 말하지 않았던 시간, 물러섰던 선택들, 그리고 혼자가 된 지금에서야 보이는 것들. 그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나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수고를 알고 있는가? 그 질문이 이 이야기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여운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 백일섭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수십 년 동안 주연을 맡았고 광고 모델로도 큰 수입을 올렸던 그에게 5년의 자산은 얼마나 될까?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잠시 웃다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많이 벌었던 건 맞는데 남아있는 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의 전성기는 분명 화려했다. 1960에서 70년대 텔레비전이 귀하던 시절부터 그는 집집마다 익숙한 얼굴이었다. 드라마 주연료, 영화 출연료, 그리고 오랜 기간 이어졌던 광고 계약까지.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이 그의 통장을 스쳐갔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이 정도면 노후 걱정은 없겠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돈은 늘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술자리, 인간관계, 그리고 무리한 사업 투자들이 겹치면서 벌었던 만큼 흘려보낸 시간도 길었다. 지금 그가 가진 재산은 단출하다. 대단한 빌딩도 여러 채의 부동산도 아니다. 혼자 거주하는 작은 집 한 채,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현금과 연금이 전부다. 그는 그것에 대해 크게 불평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굶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면 된 거죠. 그 말에는 체념보다는 기준이 낮아진 사람의 담담함이 묻어 있다. 과거 사기 피해를 겪으며 잃었던 돈, 영화사 사업 실패로 날아간 자금까지 합치면 숫자는 꽤 커진다. 하지만 그는 그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려 하지 않는다. 한 번은 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 잃은 돈만 해도 몇십억은 되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계산하면 더 괴로워져 뭐요. 돈을 잃은 사실보다 사람을 믿고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을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수입원은 크지 않다. 가끔 들어오는 방송 출연, 과거 작품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저작권 수입, 그리고 연금. 젊은 시절처럼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은 아지만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위에서 내려오는 건 순식간이더라 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지금의 자리는 그가 받아들인 결과다. 화려했던 시절과 비교하지 않으려 애쓴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자신의 재산을 이야기할 때 돈보다 시간을 먼저 언급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시간이 제일 많아요. 그는 그렇게 말한다. 아침에 서두를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스케줄에 맞출 이유도 없다. 그것을 자유라고 부를 수도 있고 공허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며 산다. 그에게 남은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랜 세월 쌓아온 이름, 그리고 그 이름에 담긴 기억들. 길을 걷다 우연히 만난 또래의 노인이 말을 건다. 젊을 때 선생님 드라마 많이 봤어요. 그 한마디에 그는 잠시 멈춘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가 그 순간에 남아있다. 그는 더 이상 큰 재산을 남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도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한다. 돈은 별로 없고요. 대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남아있겠죠. 그 말에는 미련과 체념, 그리고 작은 바람이 함께 섞여 있다. 자신의 선택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거짓으로 살지는 않았다는 자부심. 노년의 백일섭에게 자산이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다.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몸, 아직 스스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손,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누군가의 안부 전화.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어본다. 젊었을 때처럼 더 벌 수는 없지만 더 잃을 것도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지금의 삶을 이렇게 정리한다. 부자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빈손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 그는 남은 시간을 산다. 화려했던 과거를 자랑하지도 실패를 과장하지도 않은 채 이 부분에서 그의 인생은 비로소 숫자가 아닌 이야기로 남는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재산이 되고 있다. 지금의 백일섭에게 가족은 여전히 가장 조심스러운 주제다. 누군가가 먼저 묻지 않으면 그는 먼저 꺼내지 않는다.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오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늘 한 박자 늦게 대답한다. 질문이 끝나고 잠시 숨을 고른 뒤에야 입을 연다. 아들과의 관계는 비교적 담담하다.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연락은 이어진다. 안부를 묻는 전화, 명절 즈음의 짧은 통화. 길지 않은 대화지만 끊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안도한다.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한 문장이 그에게는 오래 남았다. 걱정이 섞인 말투 속에서 여전히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그때 짧게 답했다. 그래, 알겠다. 예전 같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그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쓴다. 딸 이야기가 나오면 그의 표정은 달라진다. 말수가 줄고 시선이 아래로 향한다. 오랜 시간 이어진 단절은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서로 연락하지 않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이 쉽지 않게 되어버렸다. 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지금 와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에는 변명보다 솔직함이 담겨 있다. 딸이 강하게 반대했던 선택, 그로 인해 벌어진 거리. 그는 그 모든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는다. 딸이 어릴 때 운동회에 가지 못했던 일, 졸업식에 자주 자리를 비웠던 기억들이 떠오른다. 그때는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곁에 있지 못한 시간은 이유와 상관없이 상처로 남는다는 것을. 그는 혼자 있을 때면 사진첩을 열어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본다. 웃고 있는 얼굴 앞에서 그는 오래 멈춘다. 손녀 이야기를 할 때는 말이 더 조심스러워진다. 직접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은 성장 이야기, 사진 몇 장이 전부다. 그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지만 아프지 않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보고 싶죠. 그는 짧게 말한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는다. 전 아내와의 관계는 이제는 감정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 가깝다. 다툼도 원망도 없다. 대신 긴 시간이 만들어낸 거리만이 남아있다. 그는 그녀를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나하고 사느라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말에는 뒤늦은 인정이 담겨 있다.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말이다.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그는 자주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때 조금만 더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는 과거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대신 지금의 거리를 인정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을 고민한다. 무리하게 다가가지 않는 것. 그러나 완전히 등을 돌리지도 않는 것. 그 중간에서 그는 균형을 찾으려 한다. 가끔 전화벨이 울리면 그는 예전보다 빠르게 받는다. 혹라도 가족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전에는 귀찮음이 앞섰다면 지금은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먼저다. 그 작은 변화가 그의 현재를 말해준다. 백일섭의 가족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완전히 끝났다고도 말할 수 없다. 침묵 속에 남아있는 여지, 언젠가는 건널 수 있을지도 모를 다리. 그는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서두르지 않을 뿐이다. 너무 늦게 배운 사람의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시간을 대한다. 그는 이제 안다. 가족은 가까이 있을 때보다 멀어졌을 때 더 무겁게 다가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게를 안고 사는 법을 이제서야 배우고 있다는 것을. 백일섭에게 동료란 단순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같은 시대를 통과해온 증인들이었고 말없이 서로의 시간을 이해해 주던 존재들이었다. 젊은 시절 촬영장은 늘 사람으로 가득했지만 진짜 가까운 사이는 많지 않았다. 그는 원래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고 현장에서 농담을 던지거나 분위기를 주도하는 성격도 아니었다. 대신 정해진 시간에 도착했고 대사를 틀리지 않았으며 상대 배우의 연기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동료로서의 태도였다. 촬영이 끝나면 그는 곧장 자리를 뜨는 편이었다. 뒤풀이에 빠지지 않는 배우도 아니었고 친분을 넓히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를 두고 차갑다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사적인 영역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그 평가들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현장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가끔 꺼내던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에는 꾸준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랜 시간 함께 작품을 했던 배우들, 말없이 술 한잔 나누던 동료들. 그들은 서로의 전성기를 알고 있었고 동시에 서로의 쇠락도 목격했다. 한때는 촬영장에서 늘 보이던 얼굴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은퇴, 병환, 그리고 부고. 그는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잠시 멈춰 섰다. 또 한 명이네. 그 말은 놀라움보다 익숙함에 가까웠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동료들과의 대화는 길지 않았다. 오랜만입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그 정도였다. 하지만 그 짧은 인사 속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 한때 같은 대본을 들고 서 있던 기억, 같은 조명을 봤던 순간들.
그는 그 자리를 나설 때마다 자신도 점점 그 목록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요즘에 그는 현장에서 보기 힘든 사람이 되었다. 가끔 예능이나 인터뷰로 얼굴을 비추면 후배들이 먼저 인사를 건넨다. 선생님, 예전 작품 잘 봤습니다.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다. 그 웃음에는 자랑도 과장도 없다. 다만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표정이 담겨 있다. 그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길게 하지 않는다.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물어도 짧게 답한다. 현장에 성실하면 오래 갑니다. 그것이 그가 전하는 전부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의 평가는 대체로 비슷하다. 연기를 둘러싼 잡음이 적었고 사생활을 현장으로 끌고 오지 않았던 배우, 함께 일하기 편했던 사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믿고 맡길 수 있었던 얼굴. 그는 그 평가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대신 그것이 자신이 남긴 자리라고 생각한다. 가끔 옛 작품이 재방송될 때면 그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조용히 바라본다. 화면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이미 세상을 떠난 동료들의 얼굴이 함께 담겨 있다. 그 장면 앞에서 그는 말이 없어진다. 웃음도 탄식도 없이 그저 끝까지 본다. 저 때는 다들 살아있었지. 그의 혼잣말은 과거를 향해 있다기보다 현재를 확인하는 말에 가깝다. 지금의 그는 더 이상 중심에 서 있지 않다. 하지만 완전히 밀려난 것도 아니다. 동료들의 기억 속에서 그는 여전히 그 시대의 일부로 남아있다. 술자리에 자주 나타나지 않았던 배우, 그러나 현장에서는 늘 제 몫을 했던 사람.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그는 생각한다. 백일섭의 동료 관계는 화려한 인맥의 목록이 아니다. 함께 시간을 건넜던 몇 사람의 얼굴, 그리고 그 얼굴들이 하나둘 기억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그는 그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어떤 배우였는지를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다. 이미 답은 함께했던 동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백일섭의 이름은 더 이상 매주 편성표에 오르내리지 않는다. 신작 드라마의 포스터에서도 주연 배우 명단에서도 그의 이름을 찾기 어려워진 지 오래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는 한때 분명히 한 시대의 얼굴이었고 그 흔적은 아직도 여러 곳에 남아있다. 다만 그것이 현재형이 아니라 기억의 형태로 남아있을 뿐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텔레비전이 막 가정의 중심으로 들어오던 시절, 그는 자주 등장하는 얼굴이었다. 특별히 화려한 대사를 던지지 않아도, 과장된 감정을 쏟아내지 않아도 그는 화면을 지탱했다. 말수가 적은 아버지, 책물 짊어진 가장,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남자. 당시 드라마 속에서 그런 인물은 흔하지 않았다. 그는 그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채웠다. 연기 방식도 눈에 띄게 다르지 않았다. 몸을 크게 쓰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대신 침묵을 길게 가져갔다. 말하지 않는 순간에 감정을 담았고 카메라가 잡아내는 작은 표정 변화에 의존했다. 시청자들은 그 미묘함에 익숙해졌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는 특별한 설명 없이도 아버지 역할을 맡기는 배우가 되었다. 누군가는 그를 두고 연기를 잘한다기보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가장 큰 칭찬에 가까웠다. 시간이 흐르며 그의 이름 앞에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수식어가 붙었다. 국민 아버지. 그는 그 표현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도 아니었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콘셉트도 아니었다. 다만 같은 역할을 성실히 반복했을 뿐이다.
그는 그 수식어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연기했을 뿐이죠. 그 말에는 겸손도 있었지만 동시에 현실과 이미지 사이의 간극을 아는 사람의 거리감도 담겨 있었다. 후배 배우들 사이에서 그는 교과서 같은 배우로 불리기보다는 안정적인 배우로 기억된다. 현장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고 일정한 톤을 유지하며 작품 전체를 흔들지 않는 존재. 감독들은 그를 캐스팅할 때 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미 어떤 그림이 나올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스타의 폭발력보다는 작품의 균형을 지키는 역할에 가까웠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그의 이름은 낯설 수 있다. 그러나 부모 세대에게, 특히 텔레비전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던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그는 여전히 익숙하다. 재방송 화면 속에서 그를 발견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아, 이분, 그 짧은 반응 속에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기억은 그렇게 작동한다. 그는 스스로를 한국 드라마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업적을 정리하려 하지도 않는다. 다만 자신이 맡았던 역할들이 누군가의 저녁 시간을 함께 채워주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다. 그때는 다들 바쁘지 않았잖아요. TV 앞에 앉아 같이 봤으니까. 그의 말은 시대를 돌아보는 시선에 가깝다. 백일섭이 남긴 자리는 화려한 기록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상위 개수나 흥행 성적보다 익숙함으로 기억된다. 그가 등장하면 이야기가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얼굴은 집안의 풍경과 자연스럽게 겹쳐졌다. 그것이 그가 차지했던 자리였다. 이제 그는 무대의 중심에 서 있지 않다. 그러나 완전히 지워진 것도 아니다. 그의 영혼은 여전히 과거의 화면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고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시대는 흘렀고 주인공은 바뀌었지만 한 시대를 건너온 얼굴 하나는 그렇게 남아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